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동,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빛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이루는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은 반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두 빛이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을 반사법칙이라고 합니다.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게 됩니다. 또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커지게 됩니다. 굴절의 대표적인 예는 물에 잠긴 동전이 떠올라 보이거나 컵 속의 빨대가 꺾여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부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어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면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원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우리 눈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빛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음을 설명한 법칙을 반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입사각이 30도일 때 반사법칙에 따라 반사각도 30도가 됩니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이나 유리처럼 다른 물질로 비스듬히 갈 때 그 경계면에서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굴절할 때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입사각이 더 큽니다. OX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오직 거울에서만 반사된다. 요건 다른 설명입니다. 빛은 거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에서 반사됩니다. 거울에서만 반사된다는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반사 법칙은 매끄러운 면에서만 성립하고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울퉁불퉁하든 매끈하든 항상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입사각이 반사각보다 항상 더 크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네 번째,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만 굴절이 일어난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 수면에서 법선처럼 똑바로 꽂힌다면 그 빛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5번)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마다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6번째, 물속에 잠긴 사람의 다리는 실제보다 가늘고 길어 보인다. 이것은 실제보다 굵고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7번, 물속에 있는 물체는 실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바라보게 되면 물고기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이게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서는 물고기가 여기 앞쪽에 훨씬 더 위쪽과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조준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8번 캄캄한 밤에는 물체에서 반사될 빛이 없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 9번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물체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이 물체는 서로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빛을 내든 내지 않든 반사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소수령 문제 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반사되기 때문이죠. 내 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서 다시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맑은 계곡물은 보이는 것보다 실제 수심이 더 깊어 위험하다. 계곡물이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이유는 빛이 굴절돼서 그렇죠. 계곡 바닥이 실제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얕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곡물을 얕게 보고 잘못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무지개 색깔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분산되게 되는데 이것은 빛의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림은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입사각이 40도이다. 그럼 입사각은 뭐냐면 들어오는 광선이 입사광선이고 나가는 광선이 반사광선입니다. 이때 거울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 선이 법선입니다. 이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B가 입사각이죠. 그리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C가 반사각입니다. 우리는 반사법칙에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반사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사각이 B가 40도라면 그러면 C가 40도가 되겠죠. 그래서 C가 40도인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빛이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방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죠.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해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물로 진행할 때 법선이 있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죠. 예, 맞는 설명이고 입사각과 굴절각 크기는 항상 같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답은 4번. 3번 그림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면 일부는 굴절돼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일부는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광선을 입사광선, 반사되어 나가는 광선을 반사광선
굴절돼서 들어가는 광선은 굴절광선 이렇게 부릅니다. A가 입사각이면 B는 반사각이 됩니다. D가 굴절각이 되는 것이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C는 굴절각이다. C가 아니라 D가 굴절각입니다. A와 C의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 A와 B의 크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A가 커지면 D의 크기도 커집니다.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네 번째,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물속에 막다가 꺾여 보이는 것,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 컵 속의 동전이 실제보다 떠올라 보이는 것, 욕조에 들어갈 때 물의 깊이가 밖에서 보았을 때보다 실제로 깊은 것, 이런 것들은 굴절에 의한 것이고, 햇빛 아래에서 볼 때 빨간색 장미꽃에 초록빛만 붙이면 검게 보이는 현상은 이것은 빛의 반사와 흡수, 빛의 합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5번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달을 보는 것은 광원을 보는 것이다.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이므로 손전등이나 태양, 별, 이런 것들은 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므로 광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 광원이 있어도 반사하는 물체가 없으면 광원을 볼 수 있다. 광원은 직접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 있다. 디귿은 우리 눈에서 물체를 보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 전등 아래서 책을 볼 때 빛의 경로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일단 전등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경로는 3번입니다. 자, 빛의 반사와 굴절 마치겠습니다.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동 두 번째 시간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입니다. 먼저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원리는 먼저 물체 주위에 있는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이것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퍼져나간 빛의 일부가 평면 거울에 들어왔을 때 그 평면 거울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반사된 여러 빛 중에 그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체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때 우리 눈은 빛이 반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울의 뒤쪽의 연장선에서 직진한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사돼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거울 뒤에서 빛이 나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위치한 곳에 바로 상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게 되면 평면 거울의 상은 물체와 크기는 같고 좌우가 반대로 뒤집혀 보입니다.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지금 곰, 여기 실제 보이는 곰은, 여기 있는 곰은 오른쪽 앞발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울 속에 있는 곰은 왼쪽 발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물에서 거울과의 거리가 여기 3칸 떨어져 있는데 거울 속에서 모습도 3칸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답형 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10cm라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역시 10cm가 됩니다. 평면 거울 속의 상은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서 생긴다. 평면 거울에서의 상은 반사된 빛의 연장선상이 생기는 곳에서 보인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상에서 평면 거울까지의 거리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보다 긴 게 아니라 같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평면 글씨로 보면 글씨의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가 뒤집혀 보입니다. 물체가 거울에서 멀리 떨어지면 거울 속의 상도 거울에서 멀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평면 거울에 비친 상의 크기는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실제보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면 거울의 상은 실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X. 다음 넘어갑니다. 서술형입니다. 평면 거울 앞에서 있는 내 모습, 평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쳐 보이는 이유는 역시 이건 내 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 표면에서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왼손을 들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어떤 손을 든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자, 내가 왼손을 들었다면 거울 속에서 나는 오른손을 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면 거울의 상은 실제와 좌우가 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급차 앞면의 글자가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구급차 앞에 앰뷸런스가 거꾸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앞차 운전자가 룸미러로 구급차를 보았을 때 글자가 똑바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쓴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거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 뒤에 물체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까 같은 설명입니다.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마치 거울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레벨업입니다. 평면 거울 앞에 인형을 놓고 관찰할 때 평면 거울에 나타나는 인형의 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은 거울 뒤쪽에 생깁니다. 상의 크기는 인형의 크기와 같죠. 인형을 거울 쪽으로 이동하면 상은 거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집니다. 3번은 옳지 않고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인형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관찰자가 이동을 해도 거울에 비친 상의 크기는 인형의 크기와 같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 평면 거울을 통해 물체를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초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직진해서 거울 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물체와 A는 같은 크기다. 맞는 설명이고요. 거울 속의 A를 상이라고 합니다.
B의 거리,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30cm니까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30cm가 될 것입니다. 물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그 물체가 거울에 가까워지면 상은 거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도 거울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그림은 학생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얼굴을 보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는이 빠졌어요. 자, 이거는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광원에서 학생에게 빛이 여러 방향 중에 광원에서 도달한 빛이 다시 거울에서 반사되고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학생의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광원인 전등에서 시작해서 전등이 얼굴, 그래서 얼굴이 거울, 거울에서 눈의 순서로 가는 1번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평면거울에 생기는 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동 세 번째 거울과 렌즈입니다.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울면의 바깥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양의 거울을 볼록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볼록거울에서 물체를 볼 때,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체를 멀어지게 하면 물체보다 더 작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도 볼록거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볼록거울을 사용하면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측면 거울, 방범용 거울, 구분길의 거울로 사용됩니다. 거울면의 안쪽이 움푹하게 들어간 거울은 오목거울이라고 부릅니다. 물체 가까이에서 오목거울을 보게 되면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에서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사된 빛이 한 점에서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모으는 데 필요한 태양열 조리기나 자동차 전조등 등에 사용되고 또 가까이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 때 사용하니까 치과형 거울이나 미용 거울 같은 것들에 이 오목거울이 사용됩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 살펴보겠습니다.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를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부릅니다.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볼 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로 보는 물체를 돋보기라고 부르게 되죠.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게 되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원경이나 사진기 렌즈에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원시 교정용 안경에 볼록 렌즈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원시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충분히 굴절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줌으로써 원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는 오목 렌즈라고 부릅니다. 물체가 렌즈에 가까울 때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모습에 상이 보이고 물체보다 훨씬 더 멀어지면 물체보다 작고 역시 똑바로 선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오목 렌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근시 교정용 안경인데 근시는 멀리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이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빛을 조금 더 멀리
초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빛을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 렌즈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울면 안쪽이 움푹하게 들어간 모양의 거울은 오목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거울면 바깥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양의 거울을 볼록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는 볼록 렌즈입니다.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는 오목 렌즈입니다. OX 퀴즈입니다. 볼록 거울은 평면 거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은 방범 거울에, 그 다음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많이 사용됩니다. 2번, 오목 거울에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면 얼굴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용 거울이 대표적인 겁니다. 세 번째, 볼록 거울은 햇빛을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볼록 거울이 아니라 오목 거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운전석 옆에 달린 측면 거울은 옆에 달린 측면 거울은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보다는 볼록 거울이 적당합니다. 오목 렌즈에서 물체가 멀어질수록 거꾸로 된 상의 크기는 점점 더 작게 보인다. 오목 렌즈에서 볼 때는 물체의 상은 항상 똑바로 된 상입니다. 된 상의 크기고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X. 볼록 렌즈를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 아주 먼 곳의 물체를 보면 크고 똑바로 선 모습이 아니라 작고 거꾸로 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근시는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이 아니라 오목 렌즈를 이용한 안경으로 교정합니다.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분도로에 볼록 거울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볼록 거울이 평면 거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서 생기는 상의 공통점은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 경우 모두 항상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모양의 상이 생긴다. 자, 레벨업입니다. 그림은 어떤 거울 가까이에 물체를 놓았을 때 생긴 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실제보다 똑바로 서 있고 그다음 작은 모습입니다. 작고 똑바로 선 모습의 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항상 실제보다 작고 똑바로 생긴 거울이라면 이 거울의 정체는 볼록 거울일 것입니다. 이 거울은 거울면이 볼록하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평면 거울보다 더 넓은 범위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오른쪽 측면 거울에 이용합니다. 물체를 거울에서 멀리하면 물체보다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볼록 거울에서는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기지 않고요.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 상이 생깁니다.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바로선 상이 생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번, 그림은 화장 거울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제보다 커졌어요. 확대되었죠. 그래서 미용 거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울은 오목 거울입니다.
구분도래 반사거울로 이용한다. 이것은 볼록 거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얼굴과 거울 사이가 가까울 때 확대된 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거울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바로 선 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오목 거울은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된 모습을 보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 모습의 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골라보면 니은만 정답입니다. 세 번째,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용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볼록 거울로 적당한 것 사이드 미러 볼록 거울입니다. 구분 길의 거울 볼록 거울입니다. 손전등의 거울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므로 오목 거울용입니다. 상점 반복용 거울 볼록 거울 맞고요. 치과 의사용 거울은 확대되어서 보여야 하므로 오목 거울입니다. 그래서 일단 3번과 5번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손전등의 거울은 오목 거울 맞습니다. 상점 방법용 거울은 볼록 거울이고요. 치과 의사용 거울은 오목 거울입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볼록 거울이고요. 구분길의 거울 역시 볼록 거울이어야 될 겁니다. 이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1번. 네 번째, 그림은 렌즈를 통해 관찰하는 물체의 모습이다. 이 렌즈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서 물체가 렌즈에서 더 멀어질 때 나타나는 상의 변화. 자,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에 하나밖에 없죠. 볼록 렌즈입니다. 이 볼록 렌즈로 볼 때 물체의 상이 실제보다 작고 뒤집혔었는데 더 멀어지게 되면 상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 5번, 오목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목렌즈 근시교정용 안경에 쓰입니다.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상의 크기는 항상 실물보다 작습니다. 가운데보다 양 끝이 더 두꺼운 렌즈이다. 네, 오목렌즈는 가운데보다 양 끝이 더 두꺼운 렌즈 같습니다. 자, 상의 모양은 실물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다. 그래서 오목렌즈는 항상 똑바로 세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6번,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빛을 모으는 것은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입니다. 정답은 2번. 지금까지 거울과 렌즈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도 네 번째 시간 빛의 합성입니다. 여러 색깔의 빛이 합쳐져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색깔 빛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 또는 삼원광 이렇게 부르는데요. 삼원광은 크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색깔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 노랑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초록과 파랑이 합쳐지면 청록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랑과 빨강이 합쳐지면 자홍색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빨강, 파랑, 초록이 모두 합쳐지면 백색광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색의 빛이 고르게 합쳐진 흰색의 빛을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꽃은 빨간색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합니다. 자홍색 꽃은 자홍색은 빨강과 파랑의 합성이므로 빨간색 꽃 빛과 파란색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초록색 빛은
흡수하기 때문에 자홍색으로 보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색의 빛이 골고루 합쳐져서 나타낸 흰색의 빛은 백색광입니다. 모든 색의 빛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빛을 삼원광, 빛의 삼원색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색깔 빛이 한 곳에 합쳐져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다. OX 퀴즈입니다. 여기서 노랑이 아니라 초록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X. 2번 여러가지 색의 빛이 합쳐질수록 밝기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집니다. 빛이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록색 잎은 햇빛 중에 초록색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자홍색 빛을 만들려면 빨간색 조명과 파란색 조명을 같이 비추어야 합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 영상의 노란색 부분은 노란색 화소가 아니라 빨간색과 초록색 화소가 빛날 때 만들어집니다. 검은색 종이는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입니다. 조명이 전혀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물체의 원래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서술형, 깜깜한 방에서 빨간 옷을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광원이 없어서 옷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사과에 초록색 빛만 비추면 사과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은 반사하고 초록색과 파란색은 흡수합니다. 초록색만 비추면 반사할 수 있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빛의 합성이 물감 섞여 다른 점은 물감은 섞을수록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나올 겁니다. 섞을수록 어두워지지만 빛은 합칠수록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레벨업 퀴즈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영국 배우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떤 색깔의 빛을 비춰야 될까요? 당연히 빨간색과 초록색 1번입니다. 자, 빨간색과 청록색을 청록색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것이므로 빨초파가 다 합쳐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백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홍색과 파란색을 합치게 될 때 자홍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므로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 합쳐지니까 역시 자홍으로 보일 겁니다. 파란색과 청록색이 합쳐지면 여기서 청록색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므로 그대로 청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빛의 합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조명의 빛은 합칠수록 밝아집니다. 빨간색 빛과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으로 보인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을 비치면 자홍색으로 보입니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색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사실 이제 보라색과 자홍색이 유사해 보여서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색이므로 이건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빨간색과 청록색을 절반씩 칠한 팽이를 돌렸다. 이때 팽이는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자, 빨간색이 있고 청록색이 있는데 청록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색이냐 하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합쳐졌을 때 청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지금 모두 다 있으니까 이 경우는 백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과 같이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조명을 동시에 켜고 손을 비추었다. 이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색 ABC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보면 여기 초록색의 빛을 보면 초록색의 빛이 이렇게 비칠 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이 이 손 때문에 C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A, B에만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빨간 빛은 A와 C에는 도달하고 B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파란 빛은 C에도 도달하고 B에도 도달하지만 A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생겨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깔이 합성되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니까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 합쳐짐으로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B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짐으로 청록으로 보일 겁니다. C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짐으로 얘는 자홍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색깔이 다른 그림자가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그림대로 설명을 옳게 한 것은 A는 노랑, B는 청록, 3번이 자홍인 2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빛의 합성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동, 파동의 발생과 전달입니다. 물질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주기적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을 매질로 하는 물결파가 있고 공기나 그 밖의 매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전파하는 소리, 음파가 있습니다. 이 음파의 매질은 공기, 지구 내부의 변화로 생긴 충격이 지표면으로 전파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고 이 지진파의 매질은 지각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을 전파하는 파동으로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빛과 마찬가지로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파동인 물결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이 진행될 때, 물결파가 진행할 때 실제 물 위에 떠 있는 공은 물결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아래 위로 진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되고 실제로 이동되는 건 에너지만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전형적인 물결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는 마루라고 부릅니다. 파동의 가장 낮은 부분은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루에서 그 다음 이루탄 마루 또는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가운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이 마루 또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매질이 한번 진동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시작해서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인 것입니다.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이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와 진동수 사이에는 서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생긴 떨림이 주변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 마루에서 다음 마루,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고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OX 풀어보겠습니다. 파동이 멀리 퍼져나갈 때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도 함께 멀리 이동한다. 틀렸죠? 함께 멀리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2번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도 잘 전달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합니다. 3번 빛이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잘 전달될 수 있다. 이거 오타입니다. 빛은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진동수라고 한다.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파장이 길수록 마루와 마루 사이의 길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이렇게 파동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파장입니다. 여기가 멀어지면 당연히 파장이 길어지겠죠. 파동의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 역시 파장입니다. 진폭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골 또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서술형 퀴즈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관객들의 파도타기 응원을 통해 알 수 있는 파동의 성질. 자, 파도타기 응원하면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에너지만 이동하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종이배가 물결 칠 때 옆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출렁거리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기서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이번엔 물인데 이 물은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림은 물 위에 스타이로폼 조각이 떠있는 모습이다. 물결파가 스타이로폼 조각을 지날 때 조각은 어떻게 될까요? 조각이 물결파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파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파동이 전달할 때 항상 매질을 필요로 한다. 항상이 문제지만 이게 전자기파는 필요 없습니다. 파동은 진동하는 매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이동한다. 자, 파동이 전달될 때 에너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만 이동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4번은 맞는 설명이고, 파동은 매질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파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물결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물결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도 3번으로 바꿔서 어떤 파동이 10초에 200회 진동하였다. 이 파동의 진동수와 주기는 얼마일까요? 먼저 진동수 보면 진동수라는 건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라는 거요. 그러면 10초에 200회 진동했으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했을까요? 1초에는 20번 진동했을 거예요. 그죠? 10초에 200회 진동했다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했을까? 따라서 이 경우는 x는 10분의 200 그래서 20Hz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는 얼마일까? 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이를 이렇게 해보면 주기는 역수관계이므로 진동수 분의 1 이렇게 생각이 바로 나면 진동수가 20이니까 20분의 1초 이렇게 해놔도 정답이고 이걸 0.05초 이렇게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초 또는 0.05초 둘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식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기의 정의를 생각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0초에 200회 진동하였다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게 이게 주기를 구하는 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x는 200분의 10 그래서 2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식으로 구하든 2번식으로 구하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는 마루, B는 골. 자, C는 여기서 중심에서 다음 중심까지니까 이것도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파장이지만 같은 길이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D는 뭐냐면 D는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심에서 마루까지가 여기가 진폭입니다. 그래서 보기 볼게요. A를 마루, B를 골이라고 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 C를 파장,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D는 진폭이 아닙니다. D는 진폭이 아닙니다. 진폭은 2분의 1 D, D의 절반값이 진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마루가 있죠. 마루. A는 마루, D도 마루, C는 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시작할 때 파장은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 1에서 5까지니까
파장은 4m 맞는 설명입니다. 진폭은 요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이므로 2m 맞는 설명입니다. 주기는 5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A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했죠. 걸린 시간이 5초니까 주기는 5초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A는 마루, C는 골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B 지점의 매질은 잠시 후 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파동이 진행하는데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A에서 D로.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엔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 옆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지금 색깔을 바꿔서 표현해보면 A 지점은 지금 다음 순간에 아래로 내려갈 것이죠. B 지점은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 겁니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B 지점의 매질은 잠시 후 아래가 아니라 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동의 발생과 전달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빛과 파동 6번째 소리의 특성입니다. 먼저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는 크게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맵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체가 진동할 때 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고 진폭이 작을수록 작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크기는 소리의 세기에 관련된 것인데 이 소리의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큰 소리는 진폭이 크고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습니다.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인데 소리의 높낮이는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물체가 진동할 때 이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이 진동수가 작을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즉 진동수로 설명했지만 파장으로도 사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소리는 주기와 파장이 짧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리의 높낮이의 단위는 진동수의 단위인 헤르츠로 씁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보다 높은 것, 악기에서 봤을 때 현악기의 줄이 길이가 짧아지거나 얇아지는 경우, 관악기의 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 타악기의 질량이 작아지는 경우 높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수 중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를 가청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맵시입니다. 높이와 세기가 같더라도 이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로 느껴집니다. 옆에 플루트의 소리와 바이올린의 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악기마다 이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 풀어봅니다. 단답형, 물체가 떨릴 때 생기는 파동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는 음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목소리나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는 소리의 독특한 성질을 소리의 맵시라고 불러요. 맵시를 결정하는 것, 파동의 모양, 그래서 파형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더 크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아니라 진폭이 더 크다. 낮은 소리는 높은 소리보다 1초 동안 더 많이 떨린다. 높은 소리가 더 많이 떨리겠죠. 그래서 덜 떨린다. 또는 더 적게 떨린다.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소리의 진폭이 일정해도 진동수가 변하면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가 변합니다. 같은 기타 줄이라도 짧게 잡고 튕기면 더 높은 소리가 나겠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허수령, 고무줄의 길이를 길게 늘려서 튕길 때와 짧게 튕길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길게 늘릴 때보다 짧을수록 진동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고무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1초 동안 떨리는 횟수가 이것을 진동수라고 하죠. 커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레벨업 퀴즈입니다. 3요소를 서로 바르게 이어보겠습니다. 진폭은 소리의 크기와 관련이 있죠. 파형은 음색과 관련이 있고 진동수는 높낮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체가 진동할 때 발생하는 파동이다. 맞는 설명이죠. 소리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한 행파이다. 이거 배우진 않는 문제인데 참고로 설명해 보면 나란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달 표면에서는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바닷물 속보다 공기 중에서 속력이 느립니다. 소리가 전파될 때 낮에는 위쪽으로 굴절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그림과 같은 피아노 건반에 A와 B를 같은 세기로 눌렀다. 이게 도와 라, 도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음의 높이가 다른 거니까 그 파장 또는 진동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A를 누를 때가 B를 누를 때보다 진동수가 A가 이게 낮은 소리니까 진동수가 작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진폭은 소리의 크기에 대한 얘기고 진동수는 맞는데 A를 누를 때가 B를 누를 때보다 진동수가 크다 그랬으니까 작다 그렇게 표현해야 낮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진폭은 상관없다. A, B를 누를 때 당연히 진동수는 다르다. 그래서 1번. 같은 세기로 친 피아노와 기타의 도음이 다른 건 뭐가 달라서 그래요?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5번 음색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된다. 이건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문제죠. 물속에서 공기서보다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다. 이거는 파동의 전달에 대한 얘기고 남자의 목소리보다 여자의 목소리가 더 높은 소리로 들린다. 이것은 진동수 또는 높낮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물이 가득 찬 컵과 반만 찬 컵을 두드리면 다른 소리가 난다. 이것도 역시 높낮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같은 음을 연주해도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음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그림은 바이올린에서 나는 여러가지 소리의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파형은 같아요. 같은 악기라서 파형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최고점에서의 이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이 다른 얘기는 진동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동수가 가장 높은 거는 B, 그 다음이 A, 진동수가 같은 거 A와 C는 같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A는 진폭이 작은데
B도 같은데 C는 진폭이 2배. 그래서 A는 C에 비해 작은 소리다. 이게 지금 진폭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작은 소리, 여기는 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A와 C는 지금 같은 거죠. A와 C와 B가 있을 때 A와 C는 파장 진동수가 같고 B는 그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A와 C는 낮은 소리, B는 높은 소리.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A는 C에 비해 작은 소리다. 이거 맞는 설명이겠죠? B는 A에 비해 B가 훨씬 고음입니다. B와 C는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다. B와 C는 음색은 같다. 지금 왜냐하면 파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소리의 특성을 마치겠습니다.